안녕하세요. 제2강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강의를 맡은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모승규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권리 의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분소유자의 정보 제공 청구권입니다.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런 권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구분소유자와 임차인, 집합 건물에는 구분소유자가 있고 임차인이 있는데 각각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또 관리에 어떠한 방법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소유자의 정보 제공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에게 어떠한 것을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관리인이 구분소유자들에게 무엇을 보고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 놓고 있는데, 매월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연 1회 이상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매월 보고하는 것은 관리비의 부과 내역과 산정 방법,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관리비 고지서라고 하는 것을 매달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소유자에게 관리인이 관리비가 얼마가 나오고 그 관리비의 세부 내역, 일반 관리비는 얼마고 청소비는 얼마고, 이런 거를 관리비 고지서의 형태로 해가지고 구분소유자들이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 1회 이상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연 1회이고 규약에 두 번 아니면 세 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면은 1회 이상 보고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연 1회이고, 그것은 관리인이 보통은 집회에 참석해서 정기관리단 집회라든가 아니면 임시관리단 집회에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집합건물법 시행령은 총 8가지로 구성을 해놓고 있고, 세부적으로 본다면 1번은 분당 금액, 관리비죠. 관리비의 산정 방법이라든가 이런 징수 지출, 적립 내역, 그리고 그 밖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이 있으면은 그 수입, 그리고 그 사용 내역, 요거는 직접적으로 관리비라든가 돈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부터 8번까지는 직접적으로 관리비와는 상관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역들, 그런 거는 관리인이 1회 이상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시면은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이 있다. 어떤 거에 대해서 공사를 한다, 수선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당사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아니면은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알려야 되는 것이고, 4번이라든가 8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규약이라든가 아니면 그에 기초해서 만든 규정, 세부 세칙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규약에 따르는 그런 세부 세칙의 설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규정이나 집회 결의에서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지하주차장을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그 세부적인 세칙을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구분소유자들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어떻게 변경을 하고 그런 거를 폐지를 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관리인이 구분소유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구분소유자들이 그런 거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관리단의 임직원이라고 하면은 관리인이 변경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관리위원회 위원이 변동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변동의 내역도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의 관리, 보존관리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 원칙적으로 재판상 행위라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인이 누구에게 아니면 구분 소유자에게 뭐 이렇게 소송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재판상 행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한 중요한 부분, 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관리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하면 관리인은 연 1회 이상 구분 소유자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관리인의 보고 의무의 내용이고, 그러면은 이제 보통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은 관리인이 아니라 위탁관리회사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탁관리회사도 보고 의무가 있느냐? 사실상 집합건물법은 위탁관리회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의무가 있냐라고 하면은 사실상 말하기가 좀 어렵죠. 집합건물법에서는 보고 의무를 사실상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회사는 그 계약에 기해서 보고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분 소유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리비 부과 내역이라든가 산정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다. 그런데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분 소유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관리인에게 이제 보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리인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됩니다. 관리인이 만약에 그러한 보고 의무를 해태했다? 그러면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데, 이 과태료 부과는 관리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위탁관리회사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아니기 때문에 위탁관리회사는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는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리인이 보고 의무를 해태했다 하면은 이제 관리인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위탁관리회사가 만약에 그러한 보고 의무를 해태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관리인이라든가 아니면은 관리단 집회에서 위탁관리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는 있겠죠. 위탁관리 계약을 해지하고 아니면 새로운 위탁관리회사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관리를 하겠다. 관리에 적합한 위탁관리회사를 이제 새롭게 이제 계약을 체결하겠다.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집합건물법은 관리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 밖에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는 관리인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편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고 자료의 열람 청구가 있습니다. 보고를 이제 구분 소유자에게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보고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자료들이 있을 것인데, 이 열람 청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은 임차인이 기본적으로 관리비를 실제로 납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굉장히 그 보고 자료에 대해서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라고 하면은 집합건물법은 보고 의무는 구분 소유자에 대한 의무라고 규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냐라고 하면은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 의무는 구분 소유자에 대한 의무만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 놓고 있고, 임차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리비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 등의 그런 이해관계인은 그 보고 자료를 이제 볼 수는 있는 거죠. 열람하거나 등본의 교부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근데 자기 비용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아니면은 열람해가지고 그 관리비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적절한 내용으로 관리를 했는지, 그런 거를 임차인도 이제 알 수는 있는 것이죠. 그리고 관리인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일단은 보겠습니다. 이제 구분 소유자라든가 아니면 임차인이 이제 관리인이라든가 아니면 관리위원회 위원이 실제로 돼가지고 건물을 관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자격이 이제 집합건물법에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구분 소유자만이 될 수가 있나요? 라고 했는데, 집합건물법은 관리인의 자격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리단의 사무를 실제로 집행하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관리를 실제로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가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구분 소유자보다 더 이렇게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로 한정해 놓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 임차인이어도 상관이 없고, 외부의 뭐 무슨 제3자라든가 아니면 뭐 위탁 관리 회사 뭐 이런 전문가라든가 그런 사람으로 이제 관리인으로 선임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관리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위원회 자격이라고 있는데, 아까는 관리인의 자격에 대해서 자격이 없다,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관리위원회 자격은 집합건물법은 구분 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 이외의 자라고 하면은 관리위원으로 선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합건물법은 관리위원회 자격에 대해서 소유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하기 때문에 그 소유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자라고 하면은 이제 관리위원으로 선출될 수가 없고, 구분 소유자의 그런 배우자라든가 아니면 직계 존비속 이런 사람도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위원으로 선출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은 이제 공동주택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동별대표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동별대표자가 모여가지고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합니다. 그 입주자 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에 보면은 관리위원회 위원과 매우 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집합건물법은 소유의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또 동별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주택이라고 하면은 구분 소유자가 살고 있으면은 일반적으로는 배우자도 살고 있고 직계 존비속도 살고 있고 그렇게 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분 소유자뿐만이 아니라 배우자라든가 직계 존비속까지도 이렇게 넓혀놔도 사실상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거주의 요건을 조금 더 중요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암기가 쉽지 않을까 싶고, 집합건물법은 이제 구분 소유자로 소유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관리위원회 위원은 거주를 실제로 하지 않아도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집합건물법은 비거주라든가 거주라든가 이런 개념을 중요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소유자면 된다, 소유자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유 부분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구분 소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관리위원으로 출마할 수가 있나요? 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관리위원으로 선출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집합건물법은 이제 민법의 공유 부분에서 파생되는 이런 특별법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있어 소유권에서 파생되는 그런 권리이고, 관리위원회 위원이라고 될 수 있는 것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유의 측면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소유자로 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공동주택의 그 동별대표자와 차이가 있는데, 동별대표자는 이제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제 거주의 요건이 강하다,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구분 소유자는
굳이 거주를 하지 않아도 소유만 하고 있으면은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고 관리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고 어떤 것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임차인이 될 수가 있겠느냐? 라는 질문도 할 수가 있고, 이것도 동별대표자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집합건물법은 똑같습니다. 임차인이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유를 하고 있지 않은 자이고 그냥 단순히 점유만 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리위원으로 일단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동주택의 이제 동별대표자는 이제 예외적으로 임차인도 동별대표자로 선출이 가능하다. 소유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뭐 만약에 출마를 하지 않거나 그런 데에서는 이제 임차인이 예외적으로 동별대표자로 선출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임차인도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는 자여야 되는 거겠죠. 이러한 차이점이 이제 관리위원회 위원회 자격으로 해가지고 많이 질문이 들어오기도 하고 많이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에서는 이제 임차인의 결의 참여, 결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관리단 집회에서 이제 결의를 하는 것이죠. 관리단 집회에서 근데 이제 관리단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에서 이제 파생되는 이제 의결권이라고 하죠. 의결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소유자만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결의권이 없습니다. 의결권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고 그 관리단 집회에 실제로 참여를 해가지고 어떤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그런 권리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집합건물법의 태도인데도 불구하고 집합건물법이 2012년도에 한번 개정이 돼서 한 3가지 부분, 공용 부분의 이제 관리와 이제 관리인 그리고 관리위원회 위원회 선출 이렇게 3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공용 부분의 사용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용 부분의 사용 방법이 이제 큰 의미에서는 공용 부분의 관리의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공용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결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임차인이 어떤 구분 소유자에게 어떤 대리권의 수요가 없이도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구분 소유자만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임차인이 그것을 행사를 하는 것이죠. 요거를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자신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결권을 구분 소유자가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대신해서 행사하기 때문에 예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구분 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제 임차인과 임대인이 둘이서 이제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구분 소유자만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 이 특별한 영향이 뭐냐라고 하면은 권리가 침해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의무가 부여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공용 부분의 사용이라고 해도 어떠한 공용 부분의 일부를 어떤 특정한 구분 소유자가 사용하게끔 할 수가 있고 어떤 제3자가 그 공용 부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전용 사용권의 설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공용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용 사용권을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권리 의무에 좀 특별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임차인이 공용 부분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구분 소유자가 이제 권리 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가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예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임차인이 결의에 실질적으로 이제 참여해가지고 공용 부분의 관리 행위를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분 소유자에게만 의결권을 줌으로써 생기는 관리 공백을 이러한 규정을 통해 가지고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임차인이 보충적으로 공용 부분의 사용 방법, 관리 행위 이런 거를 실제로 의결을 함으로써 어떤 관리 공백을 막고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한 그런 사용 방법에 대해서 보다 쉽게, 보다 좀 빨리 이렇게 좀 결의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규정입니다. 그리고 공용 부분의 관리에 이어서 관리인, 아까 1번이라고 하면 관리인하고 관리위원회 위원을 선출할 수가 있나요? 예, 이것도 선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건물법은 아까 공용 부분의 관리, 그리고 관리인의 선임, 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출, 이 세 가지에 있어서는 구분 소유자가 어떤 대리권을 수여함이 없이도 선출할 수 있는, 임차인이 선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예외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1번은 똑같습니다. 구분 소유자만이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임차인하고 둘이서 합의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구분 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분 소유자가 이러한 합의가 만약에 없다고 할지라도 직접 그냥 자신이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그냥 통보만 하면 됩니다. 관리인에게 이렇게 통지만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임차인이 선출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없앨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임차인이 이렇게 결의에 참여하고 하는 것은 이제 입법 목적이 관리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또는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선출이 되지 않음으로써 이런 관리 공백을 막기 위한 그런 입법 규정을 갖고 있고, 임차인은 결국에 자신의 의결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대신해서 행사하기 때문에 어떤 보충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합의가 없더라도 구분 소유자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통지만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외 규정이 적용이 돼서 임차인이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집합건물법은 이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 규정이 없다라는 전제 하에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위원을 선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집합건물의 그 관리 행위에 있어서 어떤 그 관리 행위에서의 어떤 결의를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결의에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그때는 구분 소유자로부터 이제 대리권을 수여받아가지고 결의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경우는 이제 대리권의 수여가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구분 소유자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 아까 그 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 구분 소유자에게 어떤 정보 제공 청구권에 대해서 우리는 관리인의 어떤 보고 의무에 대해서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도 이제 2월 달에 이제 시행되는 집합건물법에 의하면은 회계감사의 내용이 새롭게 추가가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계감사 규정에 대해서 아직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강의의 내용으로 이제 확정적이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넣을 수는 없었지만은, 이제 2021년도 2월이라고 하면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곧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 건물에 대해서 회계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회계감사의 결과를 구분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집합건물법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2021년도에 어떤 내용으로 이제 좀 신설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2강 구분 소유자의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